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추위.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말더듬이 바보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애구머니나,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가 버려져 있다니. 그냥 두고 가라.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걸 데려가서 뭐 하게? 동료 거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보는 자신의 유일한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아 키우는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바보가 훗날 조선 최고의 거상을 키워낸 아버지였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 어느 즈음에 덕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멀쩡한 집 하나 없이 떠도는 비렁뱅이 신세였는데, 덕구의 처지가 참으로 기구하고 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셈도 잘하고 말도 잘하여 동냥질이라도 곧잘 해 먹고 살았건만 덕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말보다 침이 먼저 튀어나오기 일쑤였고, 손가락 발가락을 다 동원해도 열을 넘기지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덕구 앞에는 깨진 쪽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던져준 엽전 한두 푼이 쪽박 안에서 짤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가 그리도 좋은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덕구가 침을 흘리며 돈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억세고 시커먼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쪽박에 담긴 돈을 몽땅 낚아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놈아, 형님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혼자 챙기면 쓰나. 같은 패거리의 왕초 거지였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왕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주십시오. 내 밥입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왕초는 덕구의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 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또 뺏기는구만. 모자란 게 죄지, 죄야. 바보 왔다, 바보 왔어. 동료들에게 두들겨 맞고 빈털터리가 된 덕구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배를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 뭐라도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채소전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채소전 할머니는 혀를 차더니 구석에 버려진 시래기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을 테냐? 곰팡이가 좀 슬어서 돈 받고 팔긴 못한데 내 놈한테는 1푼에 줄 테니 가져가거라. 사실 그냥 줘도 될 썩은 음식이었지만 세상 인심이 그리 야박했습니다. 덕구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찌그러진 엽전 한 잎을 꺼내 바들바들 떨며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썩어 문드러진 시래기를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쉰내 나는 풀떼기를 씹으며 덕구는 생각했습니다. 아, 맛 좋다. 살아있으니 참말로 좋다. 그날 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기오는 살을 애는 듯 떨어졌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없는 덕구는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료 거지들이 모여 자는 다리 밑은 이미 만원이었고 냄새나고 더럽다며 덕구를 쫓아낸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덕구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 부잣집들이 몰래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는 헌 옷가지나 집더미가 섞여 있어 운이 좋으면
몸을 녹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춥구먼. 너무 추워. 덕구는 몸을 떨며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혹시나 먹다 남은 떡 조각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겁이 많은 덕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잃고 우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덕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귀신인가? 도망치려던 덕구의 발길을 잡은 것은 호기심, 아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이었습니다. 덕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썩은 거적대기와 깨진 기와장들이 쌓인 더미 아래 무언가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거적대기를 들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가 강보 하나 없이 낡은 천 조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이미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의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낳자마자 내다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서운 눈보라만이 이 작은 생명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도 당장 얼어 죽을 판에 이 핏덩이를 거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아기의 눈이 꼭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처지가 마치 자신과 똑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덕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아기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나랑 똑같네. 덕구는 콧물을 훌쩍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누비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옷을 벗으면 당장 살을 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 테지만 덕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배고프고 춥지만 너라도 살아야지. 덕구는 벗은 누비옷으로 아기를 꼼꼼히 감쌌습니다. 덕구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 닿자 아기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덕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덕구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덕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덕구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맨몸에 거적대기 하나를 대충 걸친 채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자. 아범이랑 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덕구의 입술도 점점 파랗게 변해갔지만 덕구의 품에 안긴 아기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속에 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바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품에 안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덕구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기에게 먹일 젖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덕구는 품에 안긴 핏덩이를 데리고 급하게 거지 소굴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미 둔막에는 이미 동료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큰 바구니에 끼어 아기의 온몸을 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배가 고픈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 놓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잠자던 거지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왕초가 퀭한 눈으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덕구 이놈, 기어이 그 핏덩이를 달고 온 게야. 덕구는 아기를 감싸 안으며 굽실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아이가 배고파서 그럽니다. 시끄러워.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우리 입도 모자라는데 누굴 먹여 살리겠다고. 왕초가 덕구를 발로 걷어찼지만 덕구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몸을 웅크려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문제는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빈 젖을 물려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탈진한 듯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거나 탈수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덕구는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르르는 바람이 누비옷 하나 없는 덕구의 맨살을 채찍처럼 때렸지만 덕구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최 부자 댁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소문에 며칠 전 최 부자 댁 며느리가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어 개구멍 근처에서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하인들이 버린 쌀뜨물이라도 얻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왈패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마시를 다녀오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덕구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리, 젖 좀 주십시오. 아기가 죽습니다. 최 부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웬 거지 놈이 집구석 재수 없게. 옆에 있던 왈패가 덕구를 걷어찼습니다. 덕구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한 모금만 개 밥그릇에 주셔도 됩니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술기운에 장난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젖을 달라고 귀한 내 며느리의 젖을 내 놈 같은 거지가 감히 탐내느냐? 하지만 내 인심 써서 젖은 아니더라도 먹을 건 줄 수 있지. 단, 조건이 있다. 최 부자는 마당에 있던 개 밥그릇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 안에는 개가 먹다 남긴 밥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개 흉내를 내면 저걸 주마. 멍멍하고 지져보아라. 아주 실감나게 짖으면 내 쌀물이라도 한 사발 퍼주지. 왈패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사람이 어찌게 흉내를 낸단 말입니까? 그것도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덕구의 귀에는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배부른 양반들이나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주저없이 내 발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신발을 핥으며 목청껏 짖었습니다. 멍, 멍, 멍멍. 그아하, 저놈 보게 진짜 개새끼가 따로 없구만. 최 부자와 왈패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덕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입으로는 계속 짖어댔습니다. 멍, 멍. 꼬리도 흔듭니다. 멍. 덕구는 엉덩이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짓에 웃던 왈패들조차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흥이 깨졌는지 혀를 찼습니다. 더러운 놈, 독한 놈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쌀물 한 사발 퍼주거라. 하인이 가져온 쌀물은 식어서 차가웠지만 뽀얀 국물이 제법 진했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굽실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복 받으실 겁니다. 덕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덕구는 숟가락도 없이
자신의 손가락에 쌀물을 적셔 아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어라. 아가. 이게 맘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덕구의 손가락을 쪽쪽 빨았습니다. 거칠고 때 묻은 손가락이었지만 그 끝에서 흘러나오는 미음은 생명수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넘길 때마다 아기의 파란 입술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개가 되었던 순간 따위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겨우 잠들자 왕초가 덕구의 짐을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나가. 그 핏덩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재수 옴 붓기 전에 꺼져. 다른 거지들도 차가운 눈빛으로 덕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덕구는 아기를 안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라곤 마을 외곽의 갈대숲이 우거진 다리 밑뿐이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벽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덕구는 버려진 거적대기와 갈대를 모아 엉성하게 움막을 지었습니다. 숭숭 뚫린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지만 하늘을 가릴 지붕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덕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만큼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덕구는 차가운 바닥에 눕고 아기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옷자락으로 아기를 덮고 자신의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인간 난로가 된 것입니다. 복동아. 덕구는 잠든 아기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복덩이. 복동이. 너는 내 복동이다. 덕구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덕구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고동 소리가 덕구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범이 지켜줄게. 굶지 않게 해줄게. 덕구는 아기의 볼에 자신의 까칠한 볼을 비비며 맹세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바보거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천하장사보다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덕구와 복동이의 위태롭지만 따뜻한 첫 겨울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반쯤 변한다는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리 밑 갈대숲에는 매해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덕구와 복동의 삶은 여전히 시리고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혹독해졌다고 해야겠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채 5년 동안 아이를 업고 키우느라 허리는 굽었고 이빨은 몇 개나 빠져 바람 새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병인 관절통이 심해져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를 질질 끌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핏덩이였던 복동은 어느새 5살 꼬마가 되었습니다. 못 먹어서 또래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났습니다. 어느 늦가을 장날이었습니다. 덕구는 아침부터 빈 깡통을 차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심은 예전보다 더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재수 없게 아침부터 바보가 꼬이고 지랄이야. 저리 안 가. 소금 뿌리기 전에 냉큼 꺼져. 덕구는 굽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깡통 바닥에는 땡전 한 푼 쌓이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지만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움막에서 기다릴 복동이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배고플 텐데. 덕구는 바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전 바닥에 떨어진 생선 대가리, 채소전 구석에 지시겨진 배추 잎사귀. 그러다 쌀가게 앞에서 덕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쌀가마니를 옮기다 흘린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주저없이 바닥에 엎드려 쌀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흙투성이가 된 쌀알이었지만
덕구에게는 하얀 보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이구, 저 화상. 땅바닥에 코 박고 뭐 하는 짓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찼지만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새카만 흙이 끼도록 쌀알을 한 줌, 두 줌 모았습니다. 그때 짐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진 짐꾼이 덕구를 불렀습니다. 어이 바보, 너 힘은 좀 쓰지. 이것 좀 저 건너편 주막까지 옮겨주라.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런다. 품삯은 넉넉히 쳐줄 테니. 덕구는 품삯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돈을 벌면 복동이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겨우 주막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 짐꾼은 귀찮다는 듯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습니다. 옛다. 고생했다. 덕구는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들고 웃었습니다. 5냥은 받아야 할 힘든 일이었지만 짐꾼이 던져준 건 고작 엽전 서너 푼이었습니다. 하지만 셈을 할 줄 모르는 덕구는 그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지덕지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짐꾼은 어리숙한 덕구를 보며 비웃음을 흘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그 돈으로 제일 싼 보리밥 한 덩이를 샀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니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움막 안에서 복동이가 덕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복동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구를 맞이했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식어버린 보리밥 덩이와 주워온 흙 묻은 쌀알을 꺼냈습니다. 복동아, 밥 먹자. 덕구는 흙 묻은 쌀알을 물에 씻어 죽을 끓이고 보리밥은 복동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범은 아까 많이 먹었다. 너 다 먹어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덕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으니까요. 복동은 밥덩이를 반으로 뚝 떼어 덕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아버지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랍니다. 덕구는 눈시울이 붉어져 우물우물 밥을 삼켰습니다. 모래가 씹히는 거친 밥이었지만 꿀맛보다 달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른 탓에 덕구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집신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고 발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덕구는 발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작은 그림자가 자신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호호 불어 따뜻하게 만든 뒤 덕구의 퉁퉁 부은 발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시지요? 복동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구의 발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얼른 크겠습니다.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 우리 아버지 고기 반찬 해드리고 비단 이불 덮어 드릴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 무시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작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덕구의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자는 척하며 베개 잎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못난 놈. 바보 같은 애비 만나서 네가 고생이구나.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헌 누비옷과 자신의 몸뚱어리밖에 없는 무능한 아비. 하지만 복동에게 덕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늘이자 우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구걸을 나선 덕구에게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동이 발견해
낼 놀라운 천재성의 서막이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반전의 열쇠가 짤그랑거리는 동전 소리와 함께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장터의 파장 분위기가 물씬 풍길 무렵 덕구는 장터 한 구석 쭈그리고 앉아 하루 동안 동냥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덕구의 셈은 언제나 셋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어보아도 엽전 내 입만 넘어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엉켜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덕구는 답답한 듯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끙끙거렸습니다. 이 등신아, 셈도 못하고. 옆에서 흘장난을 하며 조용히 지켜보던 5살 배기 복동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리 줘보십시오. 복동은 덕구의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더니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엽전들을 순식간에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옆에서 보던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모두 합쳐 32푼이옵니다. 30이요. 덕구는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도 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러자 복동이 덧붙였습니다. 헌데 아버지, 아까 그 생선가게 아저씨가 거스름돈 주실 때 2푼 덜 주셨습니다. 일부러 손장난 치시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아저씨네 가지 마십시오.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생선 장수가 웃으며 돈을 주길래 고맙다고 절까지 하고 왔는데 그게 사기였다니요. 게다가 5살짜리 꼬마가 어른들이나 쓰는 손장난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복동아,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복동은 그저 방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복동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엽전의 개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읽어내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복동은 덕구의 구걸 코치로 나섰습니다. 덕구가 무작정 아무에게나 다가가 손을 벌리려 하면 복동이 덕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저기가 쓴 어르신께는 가지 마십시오. 왜? 옷도 좋아 보이는데. 저 어르신은 지금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걸음걸이도 씩씩대고 입꼬리도 처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뺨만 맞습니다. 덕구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다른 거지가 그 양반에게 다가갔다가 침 세례를 받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복동이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으로 한 노부인을 가리켰습니다. 비단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저 노마님께 가십시오. 꼭 저한테 했던 것처럼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세요. 저 할머니는 무서워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을 계속 떨고 계시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쳐다보고 계시잖습니까? 제가 가서 웃어드릴 테니 아버지가 말씀해 보십시오. 덕구는 복동이 시키는 대로 용기를 내어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은 노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노부인의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내 죽은 손주 녀석이랑 어찌 이리 똑같이 생겼을꼬.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꽤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덕구의 쪽박에 담아주었습니다. 애비야, 이 아이 굶기지 말고 맛난 것 좀 사 먹여라. 아이고 예뻐라. 노부인은 복동의 볼을 한참이나 쓰다듬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덕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1푼도 받기 힘들었을 텐데 한 번에 10푼 가까운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복동의 코치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저기 기분 좋아 보이는 술 취한 아저씨는 돈을 뿌릴 겁니다. 저기 새색시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덕을 쌓고 싶어 합니다. 복동이 찍어주는 사람마다 지갑이 술술 열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덕구의 깡통은 묵직했습니다. 평소 벌이의 3배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도사님 같구나. 덕구는 깡통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난생 처음으로 썩은 시래기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여기 국밥 2 그릇 주십시오. 덕구가 엽전을 당당하게 내려놓자 주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바보 덕구 아니야? 오늘 무슨 횡재라도 했어. 잠시 후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고기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진짜 국밥이었습니다. 덕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먹기도 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동아, 어서 먹자. 복동이 국물을 호호 불어 한 입 먹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맛이 좋습니다. 몸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오물오물 밥을 먹는 복동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국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복동이 먹는 모습만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은 듯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복동은 깍두기를 집어 덕구의 숟가락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늘이 내린 신동이구나. 셈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대신해 돈을 세어주고 어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아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이 핏덩이가 실은 진을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었음을 덕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덕구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짐했습니다. 이놈 공부시켜야겠다. 나처럼 바보로 살게 안 한다. 덕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국밥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짭짤한 눈물 젖은 국밥이었지만 그것은 덕구 평생에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끼는 법이었습니다. 행복의 그림자 뒤에는 늘 검은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깡통에 돈이 쌓인다는 소문은 장터의 하이에나 같은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터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악덕 객주 마맹수가 그 소문을 듣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장터를 쥐락펴락하는 객주 마맹수는 이름처럼 맹수같이 사나운 탐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마맹수는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맞는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맹수가 비단 이불에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복인 곰배가 달려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객주 어른,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저 다리 밑에 사는 바보 덕구 놈 말입니다. 그놈 깡통이 아주 묵직하답니다. 마맹수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 병신이 벌어봐야 푼 돈이지. 썩은 시래기나 주워 먹는 놈 아니더냐? 아이고, 아닙니다요. 며칠 전부터는 국밥도 사 먹고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주워온 핏덩이 놈이 아주 요물이라 손님들 주머니를 탈탈 털게 만든답니다. 그 말에 마맹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내 구역인 장터에서 감히 거지 놈이 돈을 벌어? 내 허락도 없이. 마맹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자.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한편 다리 밑 움막에서는 덕구와 복동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며칠 동안 모은 엽전을 낡은 항아리에 담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복동아, 이거 봐라.
많이 모았구나. 예, 아버지. 조금만 더 모으면 겨울에 덮을 소미불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 복동이 따뜻하게 자야지. 덕구는 항아리를 보물단지처럼 쓰다듬었습니다. 그 돈은 덕구의 피와 땀 그리고 복동의 지혜가 모인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막의 거적대기 문이 거칠게 뜯겨나가며 흘발이 쑥 들어왔습니다. 마맹수와 왈패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돈을 숨겨놓고 있었더냐? 마맹수가 코를 쥐며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항아리를 등 뒤로 숨기며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이 장터의 주인, 마 객주 어른이시다. 곤배가 덕구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마맹수는 등 뒤에 숨겨둔 항아리를 낚아챘습니다. 오호라, 이게 그 소문의 돈단지구나. 어디 보자. 마맹수가 항아리를 흔들자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덕구는 기겁을 하며 마맹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그건 우리 소미불 살 돈입니다. 주십시오. 마맹수는 덕구의 손을 털어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놈아, 이 다리 밑이 누구 땅인 줄 아느냐? 다 나라 땅이고 그 나라 땅을 관리하는 게 바로 나다.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밀린 자리세는 내야 할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다리 밑은 누구나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세금을 내는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복동이 얼어 죽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덕구는 흘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지만 마맹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꼴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시끄럽다. 억울하면 너도 객주하든가. 여봐라. 이 돈은 관아의 세금으로 낼 것이니 챙겨라. 왈패들이 킬킬거렸습니다. 항아리를 챙기려 할 때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5살 복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맹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목소리치고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맹수는 기가 차다는 듯 복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이 쥐방울만한 녀석은. 복동은 마맹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짐을 나르고 흘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가며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어르신 같은 부자가 뺏어갈 돈이 아닙니다. 허허, 이 맹랑한 놈 보게 말대꾸를 해. 돌려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벌 받으실 겁니다. 복동의 눈빛은 맑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형형했습니다. 그 순간 마맹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이 된 듯한 기묘한 위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오히려 마맹수의 잔인한 본성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 새끼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요. 이놈이 눈을 어디서 그리 뜨고. 마맹수는 주먹으로 복동의 작은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복동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복동아. 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복동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맹수는 넘어진 복동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놈. 눈빛이 아주 기분 나빠. 싹수가 노란 놈이구나. 마맹수는 덕구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서 건방을 떨면 그때는 이 다리 밑에서도 쫓아낼 줄 알아라. 알겠느냐? 마맹수와 왈패들은 돈 항아리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움막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이마에 혹이 난 복동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아범이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빼앗긴 돈보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덕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동은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 돈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배로 갚아주게 만들 겁니다. 복동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뺏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아버지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반드시 성공해서 갚아주겠다는 서늘한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맹수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마맹수는 덕구와 복동을 완전히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더 악랄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덕구의 약점을 이용한 노예 계약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맹수에게 전 재산을 뺏긴 후 덕구와 복동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동지 섣달 서람풍이 몰아치는데 버플 이불은커녕 당장 뗄감 하나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눈이 억수같이 쏟아져 장터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움막 안의 온기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배가 너무 아픕니다. 복동이 배를 움켜쥐고 웅크렸습니다. 닷새를 꼬박 굶은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살이라도 베어 먹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뭐라도 구해오마. 덕구가 눈보라를 뚫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계십니까? 덕구 어른 계시오? 움막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맹수의 신복인 곤배가 쌀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날씨에 여기서 얼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우리 객주 어른께서 두 분 사정이 딱하다며 쌀이라도 좀 갖다 주라 하셨소. 덕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돈을 뺏고 때리던 그들이 쌀을 준다니요. 하지만 곤배가 내려놓은 쌀가마니를 보는 순간 덕구의 이성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복동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는 곤배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곤배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거요. 나중에 갚겠다는 약조 하나만 하면 돼요. 글 모를 테니 여기다가 지장이나 하나 꾹 찍으쇼. 덕구는 종이에 적힌 글씨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쌀을 빌린다는 내용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때 구석에 누워있던 복동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찍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복동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귀에는 복동의 신음소리가 굴주림의 비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내 새끼 살려야 해. 밥 먹여야 해. 덕구는 망설임 없이 종이에 꾹 시뻘건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파는 노예 계약서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곤배는 종이를 챙겨 넣으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잘 생각했소. 그럼 쌀 잘 드시고. 곤배가 사라지자마자 덕구는 허겁지겁 쌀가마니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쌀가마니를 여는 순간 쾌쾌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창고 구석에서 몇 년은 묵어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린 짐승 사료로도 못 쓸 쌀이었습니다. 하얀 쌀이 아니라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쌀알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덕구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썩은 걸 주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그 썩은 쌀이라도 박박 씻고 또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냄새나는 죽이었지만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눈물을 삼키며 썩은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겨울이 지나고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마맹수가 왈패들을 대동하고 움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자, 기한이 되었다. 빌려간 쌀값 내놔라. 덕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리. 쌀값이라니요. 그거 다 썩은 쌀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썩었든 어쨌든 쌀 한 가마니 값은 쳐야지. 원금 10냥에 이자까지 합쳐서 100냥 내놔라. 100냥이요. 몇 달 만에 100패라니요. 덕구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라 해봐야 10냥도 안 되는데 100냥이라니요. 마맹수는 품에서 덕구가 지장을 찌든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써 있지 않느냐? 이자는 원금의 10배로 하고 기한 내에 못 갚을 시에는. 자, 여기를 읽어보거라. 마맹수는 손가락으로 계약서 끝부분을 가리키며 흉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채무자 김덕구는 서해 외딴섬의 노비로 팔려가고 그 아들 복동이는 객주 대개종으로 평생 부린다. 노비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잖습니까? 덕구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맹수가 눈짓을 하자 왈패들이 달려들어 덕구를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밧줄이 덕구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 우리 복동이 건드리지 마라. 덕구가 발버둥 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왈패 하나가 자루를 들고 복동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꼬마야. 너는 우리 집 가서 마당이나 쓸자꾸나. 놓으십시오. 이거 놓으란 말입니다. 복동이 왈패의 손을 물어뜯으며 반항했지만 10살도 안 된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왈패는 복동을 번쩍 들어 올려 자루에 담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복동의 비명소리가 움막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섬으로 팔려가는 건 상관없었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저 악당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덕구는 밧줄에 묶인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마맹수의 신발을 핥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리, 제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제발 우리 복동이만은 놔주십시오. 이 말을 흙바닥에 얼마나 찧었는지 덕구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왈패들도 잠시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맹수는 덕구의 머리를 발로 지식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늦었다. 계약은 계약이야. 이놈들을 당장 끌고 가서 배에 태워라.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덕구는 묶여서 끌려가고 복동은 자루에 담기기 직전의 상황.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잠깐. 자루에 반쯤 들어갔던 복동이 왈패의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맹수를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래를 하시지요. 모두의 시선이 조그만 꼬마에게 쏠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구도 기고만장하던 마맹수도 놀란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5살 천재 소년의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래라니, 이 핏덩이가 미쳤나. 마맹수는 코웃음을 쳤지만 복동의 눈빛이 하도 기가 막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왈패들도 웅성거리며 복동을 둘러쌌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5살짜리 꼬마가 호랑이 같은 객주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서 있는 꼴이 가소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포박된 채 바닥을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복동아. 도망가. 어서. 하지만 복동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은 마맹수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0냥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갚겠습니다. 푸하하하. 마맹수와 왈패들이 배를 잡고 넘어갔습니다. 야 이놈아, 100냥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아느냐? 내 아비가 평생 밥풀을 주워도 못 만질 돈이다. 헌데 네가 갚겠다고 젖 비린내 나는 네가 사흘만 주십시오. 복동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사흘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100냥, 아니 그 2배인 200냥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200냥. 그것은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큰돈이었습니다. 마맹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00냥. 내 놈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놀리는 게 아닙니다.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게 최고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섬으로 팔고 저를 종으로 부려봤자 먹이고 입히는 돈만 들 뿐입니다. 하지만 사흘만 기다리면 앉아서 200냥을 벌 수 있습니다. 객주 어른께는 손해볼 것 없는 장사가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논리 정연함이었습니다. 마맹수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계산기를 굴렸습니다. 확실히 저 병신을 염전에 팔아봤자 몇 푼 못 받지. 꼬맹이 녀석도 밥값이나 축낼 테고. 헌데 200냥이라. 물론 이 꼬맹이가 돈을 구해올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마맹수의 사악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쥐새끼가 어디까지 하는지 구경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유희거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좋다. 말은 번지르르하구나.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만약 사흘 뒤에도 돈을 못 가져오면 그때는 어쩔 테냐. 복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뭐라? 종으로 부리든 짐승밥으로 던져주든 아니면 당장 요절을 내든 객주 어른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덕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복동아. 그게 무슨 소리냐? 취소해. 저는 모릅니다. 아이가 미쳤습니다. 덕구는 묶인 몸으로 펄떡거리며 마맹수에게 머리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마맹수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구나. 아주 재미있어. 목숨을 건네기라. 좋다. 내 그 배짱이 마음에 들어 특별히 사흘의 말미를 주마. 마맹수는 덕구의 밧줄을 풀어주라고 손짓했습니다. 대신 사흘 뒤 해가 질 때까지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 놈들 부자는 내 손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마맹수와 왈패들은 낄낄거리며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친놈, 200냥은 무슨. 사흘 뒤에 묘자리나 봐둬라. 폭풍이 지나간 후 움막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풀려나자마자 복동을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사흘 만에 200냥을 어떻게 벌어? 우린 이제 죽었어. 덕구의 눈물과 콧물이 복동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손으로 덕구의 눈물을 닦아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십니까? 덕구는 딸꾹질을 하며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 꼬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그 눈빛에 덕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내 새끼 믿지. 그럼 됐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장으로 가시지요. 쓰레기장, 거긴 왜? 거기에 200냥이 묻혀 있거든요. 복동은 덕구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덕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깨진 기와장, 구멍난 집신, 이가 나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복동은 보물을 찾듯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겁니다. 한참을 뒤지던 복동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깨져서 볼품없는 사기 그릇, 조각과 짝을 잃어버린 낡은 집신 한 짝, 그리고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끄러운 조약돌 몇 개였습니다. 덕구는 맥이 풀렸습니다. 복동아, 이게 무슨 돈이 된다는 거냐? 아버지,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도구입니다. 복동은 주워온 물건들을 개울가로 가져가 깨끗이 씻었습니다. 흙탕물이 씻겨 나가자 깨진 사기 그릇은 제법 영롱한 빛을 띠었고 조약돌은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장터로 나갈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복동은 덕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덕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까? 두고 보십시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사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 기이한 좌판이 벌어졌습니다. 5살 꼬마와 바보 거지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고작 깨진 그릇 조각과 돌멩이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이제 미쳐서 쓰레기를 파네. 죽을 때가 되니 노망이 났나. 하지만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자, 오십시오. 돈으로도 못 사는 행운을 팝니다. 단돈 1푼에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그 당돌한 외침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천재 소년 복동의 기적 같은 상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멍석을 깔고 앉은 5살 복동과 바보 덕구. 그들 앞에는 어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깨진 사기 그릇 조각, 강가에서 주운 조약돌, 짝 잃은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이제는 쓰레기를 돈 받고 파네? 굴다 보니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하지만 복동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십시오.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고민 상담은 무료이고 행운의 부적은 단돈 1푼입니다. 고민 상담이라는 말에 지나가던 아낙네 하나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에 속이 문드러지던 새댁이었습니다. 새댁은 반신반의하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야, 꼬마야. 정말 내 속을 풀어줄 수 있느냐? 복동은 생글생글 웃으며 새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얼굴에 그늘이 잔뜩 꼈습니다. 혹시 집안에 호랑이 같은 어른이 계셔서 마음 고생이 심하시지요? 새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누님 손이 퉁퉁 부은 걸 보니 굳은 일은 혼자 다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칭찬 한마디 못 들으시니 얼마나 서러우시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5살 꼬마의 말에 새댁은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복동은 새댁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좌판 위에 놓인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님,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냇물에 1000번을 씻겨 둥그러진 인내의 돌이옵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소리를 하실 때마다 이 돌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하고 3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화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시어머니도 누님의 둥근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새댁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 돌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일푼이면 거저나 다름없지. 여기 있다. 새댁은 주머니에서 일푼을 꺼내 덕구의 깡통에 넣고 조약돌을 소중하게 쥐고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덕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가에 널린 돌멩이가 돈이 되다니요. 복동아, 이게 정말 팔리는구나. 아버지, 저 누님은 돌을 산 게 아닙니다. 위로를 산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요. 새댁의 이야기가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10번이나 떨어진 늙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동자, 내 이번에는 붙을 수 있겠는가? 복동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선비님, 이 조각의 무늬를 보십시오. 용이 승천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름 모양이지요. 이것은 옛날 정승 판서가 공부하던 터에서 나온 기와 조각입니다. 이 기운을 받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실 겁니다. 단돈 1푼의 못입니다. 물론 그 조각은 어제 쓰레기장에서 주운 깨진 국그릇 파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선비에게 그것은 천금보다 귀한 부적이었습니다. 오, 그런 귀한 물건이 내 당장 살이다. 선비는 1푼이 아니라 10푼을 내놓고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그 꼬마한테 상담받고 돌멩이 사갔더니 우리 집 우는 애가 뚝 그쳤어. 그 깨진 그릇 조각을 샀더니 잃어버린 쌈짓돈을 찾았다니까. 순식간에 덕분에 좌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부부싸움한 사람, 짝사랑에 빠진 총각,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인 상인.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온 사람들에게 복동은 기상천외한 해결책과 함께 쓰레기 부적을 팔았습니다. 이 집신짝은 도망간님을 돌아오게 하는 귀가 신발입니다. 이 숫덩이는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도깨비 방망이 조각입니다. 복동의 말 한마디면 길가에 굴러다니던 쓰레기가 보물로 둔갑했습니다. 1푼, 2푼 덕구의 깡통에는 쉴 새 없이 동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아니, 10, 100. 덕구는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셈을 못하는 덕구가 봐도 깡통이 차고 넘쳐 멍석 밑에까지 돈이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틱을 모아 태산이라더니 박리담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모인 돈은 어느새 100냥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되는 날, 장터 한쪽에서 이 광란의 도가니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허름한 옷차림을 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 바로 조선 8도의 상권을 쥐고 있는 거상 박대주였습니다. 박대주는 며칠 전부터 복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나 보다 생각했지만 지켜볼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저 아이 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구나. 1푼이라는 싼 값으로 경계심을 허물고 이야기로 가치를 입혀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들다니. 내 평생 장사를 했지만 저런 천재는 처음 보는구나. 박대주는 군중을 해치고 복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복동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복동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노인의 손에 베어 있는 먹물 자국, 그리고 옷소매 끝에 살짝 보이는 고급 비단 안감. 무엇보다 노인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돈 때문에 고민하실 분은 아니시군요.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으십니다. 박태주는 흠칫 놀랐습니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둥근 돌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복동은 좌판에 남은 마지막 조약돌을 박태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태주는 조약돌을 꽉 쥐었습니다. 피난길에 잃어버린 아들과 손자 생각에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하늘이 내린 아이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마맹수의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복동아, 저 놈들 온다. 돈은 다 모았느냐? 복동은 묵직한 돈자루를 확인하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다 모았습니다. 이제 가서 끝을 봐야지요. 박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그리고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내 말을 전해라. 지금 당장 장터로 출두하시라고. 거상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한 이상 그 진주가 돼지 발에 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살 복동은 자기 몸집보다 큰 돈자루를 질질 끌며 마맹수의 객주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보 아버지 덕구는 그 뒤를 따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맹수는 객주 안방에서 곰방들을 입에 물고 느긋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떨어지겠구나. 그 바보 놈들이 200냥을 구해올 리가 없지. 오늘 밤이면 그 놈은 염전으로 그 맹랑한 꼬맹이는 내 종놈으로 들어오겠어. 마맹수는 복동을 어떻게 부려먹을지 생각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똘똘한 녀석이니 잘만 굴리면 돈을 꽤나 벌어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곰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객주 어른, 그놈들이 왔습니다. 돈자루를 끌고 왔습니다. 뭐라? 마맹수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에는 덕구와 복동이 서 있었습니다. 복동의 옆에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쌀가마니만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며칠 사이에 살이 더 빠져 퀭한 눈이었지만 복동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200냥입니다. 복동이 자루의 매듭을 풀고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폭포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푼짜리 엽전, 은전, 쌈짓돈들이 뒤섞여 거대한 산을 이루었습니다. 마맹수와 하인들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 사흘 만에 모았다고? 마맹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팔아 거금을 만들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빚은 갚은 겁니다.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마십시오. 마맹수는 엽전 더미를 보며 욕심이 동했습니다. 200냥이면 꽤 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고작 거지 놈들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마맹수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개수는 맞아 보이는구나. 좋다. 빚은 탕감해주마. 허나 마맹수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깜빡했는데 연체료를 빼먹었어. 그동안 밀린 자릿세에 내 마음 고생한 심통값까지 합치면 300냥은 좋게 될 게다. 100냥이 모자라니 약속대로 내 놈은 섬으로 가야겠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억지였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0냥이라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 내가 곧 법이다. 여봐라. 이 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마맹수가 소리치자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덕구와 복동을 애워쌌습니다. 덕구는 복동을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덕구의 품에서 빠져나와 마맹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객주 어른. 복동의 시선은 마맹수가 방금 덮은 탁자 위의 장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덮으신 그 장부, 관아에 세금 보고할 때 쓰는 장부 맞습니까? 그건 내 놈이 알바 아니다. 마맹수는 황급히 장부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아까 문 열릴 때 얼핏 봤는데 7페이지 셋째 줄에 적힌 곡물쌀 300가마라는 글자랑 그 옆에 적힌 날짜 글씨랑 먹물의 색깔이 다르더군요. 마맹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복동은 왈패들을 둘러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짜는 며칠 전에 쓴 거라 먹물이 말라서 기미한데 300이라는 숫자는 방금 덧치해서 아주 새까맣고 윤기가 나더이다. 원래는 30가마였는데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셨지요? 순간 마당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맹수가 나라에 바칠 곡물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1급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5살 아이가 찰나의 순간에 먹물의 농도 차이를 간파해낸 것입니다. 마맹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삼족이 멸할 중죄였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마맹수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왈패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저 놈을 당장 죽여라. 입을 막아. 아무도 못 듣게 해. 칼날이 번뜩이며 복동을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어라. 대문 밖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복을 입은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그 뒤에 갓을 쓴 거상 박대주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마맹수는 칼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맹수, 내 이놈, 감히 어린아이를 해하려 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박대주가 복동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살피고는 마맹수의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또,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먹물의 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자가 그동안 관아를 속이고 세금을 포탈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온 증거가 여기 명백히 있습니다. 박대주는 이미 며칠 전부터 복동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마맹수의 비리를 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자마자 관아의 병력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사또가 서슬퍼렇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탐관오리와 그 수하들을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날이 억울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맹수는 곤배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갔습니다. 왈패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모두 잡혔습니다. 마맹수가 끌려가며 복동을 노려보았지만 복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피눈물 난다고 했잖습니까? 마맹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우리 복동이 살았다. 덕구는 엉금엉금 기어가 복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이 미친놈아,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비 가슴 찢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려. 덕구는 복동의 등짝을 때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복동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복동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덕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천재 소년도 당돌한 장사꾼도 아닌 그저 5살 어린아이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두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대주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하고 애틋한 부자로고. 박대주는 덕구와 복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복동의 얼굴을 보던 박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울고 있는 복동의 목덜미 뒤로 선명한 붉은 점 3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점은? 박대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피난길통에 잃어버린 자신의 친손자에게만 있던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소굴에서 피어난 꽃이 드디어 제 뿌리를 찾게 되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잠깐 그 목 뒤를 좀 다시 보자꾸나. 박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구와 복동은 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주는 집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다가와 복동의 목덜미를 덮고 있는 꾀죄죄한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점 3개가 북두칠성 모양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이겸아. 박대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복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비가 미안하다. 피난통에 너를 잃어버리고 내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았는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천하의 거상 박대주가 어린아이를 붙들고 통곡을 하니 주변에 있던 포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복동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품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한 핏줄의 냄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참을 울던 박대주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어쩔 줄 몰라 쭈그리고 앉아있는 덕구를 보았습니다. 클투성이의 냄새나는 거지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의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박대주가 쳐다보자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워서 밥만 줬습니다. 덕구는 혹시나 자신이 양반의 자손을 함부로 데려다가 고생시켰다고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덕구는 주섬주섬 복동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이제 할아버지 따라가거라. 나는 갈란다. 덕구가 절뚝거리며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은인이시여. 등 뒤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덕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박대주가 덕구에게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덕구의 두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고 흔드는 거상이 천한 거지의 손을 이토록 귀하게 잡다니요. 박대주는 덕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눈물 젖은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내 핏줄을 살려주시고 이토록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내 손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바보라 그런 거 모릅니다. 덕구가 손을 빼려 했지만 박태주는 더욱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5년 전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위해 피를 먹이고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가며 지켜낸 그 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댁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이제부터 저를 형님이라 부르십시오. 내 남은 평생 친동생처럼 모시겠습니다. 형님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때 복동이 달려와 덕구의 허리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랑 저랑 같이 살아야지요. 아버지가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덕구는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멸시와 천대만 받던 인생에 처음으로 존경과 가족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맹수의 객주집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구율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상석에는 비단옷을 입은 덕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한지 연신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이구, 김 어르신, 때깔이 훤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썩은 쌀 대신 이 밥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구에게 굽신거리며 술을 따랐습니다. 덕구는 헤헤 웃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옆에서는 박태주가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깨끗한 도령복을 입은 복동이 덕구의 입에 떡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맛이 좋습니까? 응, 꿀 맛이다. 우리 복동이 때깔 좋네. 덕구는 복동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5년 전 쓰레기장에서 맺어진 가장 비천한 인연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 되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박태주의 뒤를 이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의로운 부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복동은 한양의 가장 큰 저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노인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남자의 동상이었습니다. 복동은 동상 앞에 국밥 한 그릇과 낡은 집신 한 켤레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요즘도 국밥 좋아하시지요? 복동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구는 박태주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고요식하며 천수를 누리다 몇 년 전 잠자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이라고는 밥 굶지 말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복동은 동상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퉁퉁 부어 터지고 갈라졌던 그 발이 지금은 차가운 청동이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보고 장사의 신이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신은 쓰레기장에서 저를 주워준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전부를 내어준 그 마음이 진짜 장사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피 덕구의 동상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덕구가 그래 내 새끼 하며 어깨를 토닥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머슴 덕구의 사랑은 핏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은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